저는 김현수입니다. 올해 52세입니다. 회사에서는 부도 위기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 같아 고민이고, 집에서는 나이 많은 부모님의 간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아이들과는 친하지 않아서 대면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인 중년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새벽 5시 반. 겨울 새벽은 여전히 차갑지만 오늘은 유난히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낡은 아파트의 냉기는 나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저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28년을 보낸 베테랑이지만 회사가 휘청거리는 지금 저의 경력은 방파제 대신 표적이 되고 있었다. 며칠 전 사장실 앞에서 흘려들은 말은 임원급 구조조정 진행하고 50대 이상 우선이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회사의 톱니바퀴였다고 생각했는데, 톱니바퀴를 버려야 할 때 가장 먼저 폐기되는 녹슨 부품일 뿐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퇴근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먹는데 쓴맛과 단맛이 뒤섞인 커피처럼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프신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은 저와 아내가 돌아가면서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간병으로 점점 지쳐가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미안한 감정만 듭니다. 새벽 6시. 아내 지영이는 부수수한 모습으로 부엌으로 나왔다. 또 일찍 일어났네. 좀 더 자지. 지영이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늘 피곤이 묻어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당신도 좀 쉬어. 오늘은 내가 어머니 아침 식사 챙길게. 저는 아내가 잠시라도 숨을 돌리기를 바랬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도 회사 일로 힘든데. 아무 말도 없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서로의 짐을 알기에 묻지 않았고, 묻지 않음으로써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회사의 불안감을, 지영은 간병의 고단함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특히 나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식들과의 거리였습니다. 대1 딸 지수와 대2 아들 민준. 나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은 물리적 부재를 동반했다. 아이들에게 나는 항상 늦게 들어와 피곤해 지쳐있는 지갑이자 결정권자일 뿐, 감정을 공유하는 친밀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나는 늦은 식사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지영이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지영이 나직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응?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말이 아닌데. 나는 머뭇거리다 결국 회사 부도 위기와 구조조정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당신한테까지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워, 지영아.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이 집안의 가장이야.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할 시간에 당신이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지. 당신의 가치는 그 회사 명함에 있지 않아. 내가 퇴사하면 간병비며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 닥친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지영이의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과 이번 기회의 관계를 개선해봐요. 아내의 제안에 아이들과의 서먹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정말로 정답인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하듯 아이들도 이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그들도 이해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해야 하잖아. 아내의 한 가족이란 말에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극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영은 내가 홀로 짊어진 간병의 무게를 나눔은 물론 내가 놓치고 있던 가족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지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단단한 눈빛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파제였다. 그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나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영은 거실 테이블에 메모지와 펜을 가져와 앉았다. 나는 회사에서는 일단 B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임을 증명할 거야. 하지만 언제든 튕겨져 나갈 수 있으니 내 28년 무역 경험을 살린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시작해볼게. 좋아, 강의 기획은 당신 전문이지만 영상 편집이나 마케팅은 젊은 감각이 필요할 거야. 이건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겠지? 이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문제인데 솔직히 당신이랑 나 둘 다 지쳐.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우리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어. 맞아. 이건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거는 어떨 것 같아? 우리도 숨쉴 구멍이 필요하고 어머니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싫었지만 지금은 간병으로 인해 지영이나 나도 모두 한계에 몰리는 상황이라서 지영의 의견을 받아들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문제는 당신이 먼저 솔직하게 당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 당신이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느끼는 한 인간임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당신을 아빠로 받아줄 거야. 나는 언제나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강한 부모상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고쳐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아내는 급하게 하지 마. 주말 점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외식하면서 우리 가족의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나는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삶의 짐을 절반으로 나누어지고 나자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다. 이튿날 새벽 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함을 꺼내기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토요일 정오 나의 가족은 아파트 근처 조용하고 칸막이가 잘 되어 있는 부근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다. 나는 미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했고 일부러 회사 이야기나 간섭이 아닌 사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민준아, 대학 생활은 재미있니? 미팅 같은 것도 해보고? 내가 어색하게 물었다. 민준은 묵묵히 제육볶음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네, 그냥요. 수업 듣고 과제해요. 지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 나 이따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영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했다. 그는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잠깐만 아빠 좀 봐줄래?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없지는 않았다. 지수와 민주는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너희들이 아빠를 불편해하는 거 알아. 아빠도 너희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너희들한테 아빠는 공부해라. 몇 점 나왔니? 용돈 줄까? 이 세 마디만 하는 사람일 테니까. 지수는 입술을 삐죽거렸고 민주는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너희가 태어난 후 아빠는 이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매일 늦게까지 일해서 너희가 남들처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 시간에 아빠는 너희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눈을 맞추고 웃는 시간을 잃어버렸어. 그게 지금 아빠의 가장 큰 후회다. 그때 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한테 최고의 사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말에 나는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저희가 힘들 때 아버지는 항상 없었잖아요. 저희가 아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회사 일이 항상 먼저였어요. 대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주말에 같이 캠핑 가고 같이 영화 본대요. 저희한테 아버지는 월급 봉투였지 아빠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민준의 감정 섞인 고백은 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옆에 있던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지영은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는 아이들의 말이 100%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민준아. 지수야. 너희 말이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봐야 할 시간을 아빠는 회사에 팔아넘겼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중앙을 응시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지금 아빠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왔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고 아빠는 곧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너희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숨기지 않고 너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해. 아빠 혼자가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어. 나는 자신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서를 가방에서 꺼내 아이들 앞에 펼쳤다. 이건 아빠의 플랜 B야. 28년 동안 쌓은 무역 노하우로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거야. 그런데 아빠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SNS도 할 줄 몰라. 아빠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아빠의 팀원이 되어줄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다. 길었던 갈등의 터널 끝에서 내가 내민 손이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약함과 새로운 도전을 목격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조금은 써먹하지만 내미신 손을 잡아드릴게요. 저희도 돈만 벌어다주는 아버지만 본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제야 나는 울컥했습니다. 주말 점심에 냉랭했던 식탁은 마침내 가족이 솔직함과 가족의 목표를 공유하는 하나의 팀이 된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회사의 B프로젝트 TFT에 자원하는 동시에 주말과 밤 시간을 쪼개어 온라인 무역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역할을 맡았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은 지수는 아버지 강의의 PPT 디자인과 SNS 홍보를 맡았다. 그리고 아들 민주는 무역 강의 콘텐츠에 필요한 최신 시장, 트렌드와 데이터를 리서치하며 아버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회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가정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에너지를 얻었다. 가족이 단순히 부양받는 객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자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는 분담의 가벼움으로 바뀌었다. 3달 후 회사는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나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나의 B프로젝트가 회사의 매출을 극적으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을 넘어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승리는 가정이었다. 어머니의 간병 부담은 전문 서비스의 도입으로 획기적으로 줄었고 나와 아내는 간만에 둘만의 영화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온라인 강의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안정적인 플랜 B를 제공했다. 강의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수익 배분을 의논하며 실질적인 경제 교육과 팀워크를 경험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았다. 나는 여전히 50대의 가장이었고 회사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나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깊은 만족감이 감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역량과 지혜, 그리고 자신을 믿고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장 든든한 황혼의 방파제를 쌓아 올린 것이다.